AI를 만드는 사람이 AI 때문에 쫓겨났어요. 회사에서. 개발자가 3만 명 이상이 해고당했습니다. 인간이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업무에 AI가 이미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나 인공지능이 왜 그렇게 작동되는지 또 왜 그런 답변을 내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설명 불가능성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도록 하죠.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재정의하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가장 초창기 제품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저는 1944년도 무렵에 만들어진 아날로그 컴퓨터를 줄 수가 있어요. 이 아날로그 컴퓨터는 인공지능의 아버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얘가 미분적분도 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그럼 그게 그냥 단순 컴퓨터나 덧셈 곱셈하고 미분적분 하는 거 아니냐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아이디어의 초창기 모델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챗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챗GPT 같은 거. 전 세계 가장 최초의 챗봇이 나온 건 1962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부터 사람과 대화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는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번역 시장이에요. 우리가 자동 번역하는 것도 인공지능 기술이거든요. 그걸로 미국이 제일 돈을 많이 쏟아붓던 시기가 1955년부터 1962년 사이예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자면 거의 몇천억의 돈을 미국 정부가 IBM에다 쏟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IBM이 처절하게 실패를 하게 되죠. 냉정시대 때 러시아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거를 인공지능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에 가장 돈을 또 많이 투자한 국가가 어디냐? 1980년대 초에 바로 버블이 시작돼 있던 일본에서 돈이 넘치니까 4세대 인공지능이니 뭐 4세대 컴퓨터니 5세대 컴퓨터니 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에 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술은 심볼릭 AI라고 해서 기호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인공지능이었어요. 현재와 같은 딥러닝과 통계적 방법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는 모델링을 일일이 해줘야 되는 한계를 극복하자라고 해서 고민이 시작한 게 바로 1990년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비전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신 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힌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00년대 중반부터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네, 기계학습을 할 수 있네 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시작을 하죠. 제대로. 그리고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알파고가 나와서 인간 기사를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챗GPT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가장 큰 영향을 만들어준 게 2017년에 나온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초거대 인공지능은 모두 다 그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완전 혁신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만들어낸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 지금이 이제 전성기냐? 아닙니다. 이제 본격 시작이 된다고 봐져요. 지난 100년간 또는 길게는 200년간 우리 인류는 우리가 하던 근육 노동을 자동화했어요. 더 무거운 걸 들어올리고 더 빨리 움직이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자동차랑 달리기 경주 안 하죠. 근데 100년 전만 해도 자동차랑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포크레인하고 땅 파기 경쟁을 했어요. 인간이.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 100년이 아니라 20년만 지나도 이제는 기계하고 수능 문제를 푸는 걸로 경쟁할 일은 없을 거예요. 늘 언제나 100점 만점을 할 테니까요. 수능 만점을 맞을 테니까요. 그래서 과거 우리가 근육 노동을 자동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올려오고 혁신을 만들어냈다면 앞으로 20년, 더 나아가 앞으로 100년은 지적 노동을 자동화하면서 혁신하고 생산성을 올리는 과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100%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심볼릭, 그러니까 기호적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왔다면 최근 10년간 동안은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비기호적, 신경만 기반한 더 큰 뇌를 만들고 그리고 또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집중해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두 가지 큰 방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작은 뇌를 만들어서 작은 뇌를 서로 협력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만들자는 거예요. 거대하게 큰 인공지능, 이 방을 가득 채울 만한 큰 인공지능 하나가 아니라 요만한 인공지능 100개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자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이미 50년 전에 나온 아이디어이고 이론이거든요.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방식도 하나의 큰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시고요. 멀티모달리티처럼 여러 가지 듣고 말하고 그리고 뭐 노래 부를 수 있고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라는 트렌드도 큰 트렌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거 외에가 과거에 썼던 심볼릭 AI를 난 심볼릭 AI인 딥러닝하고 결합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뉴로심볼릭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는 하드웨어 쪽에서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반도체 자체에 녹여내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뉴로몰픽 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연구도 발전하고 있고요. 여기에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한 퀀텀 컴퓨팅입니다. 양자 컴퓨터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인공지능과 둘러싸서 인공지능과 연계돼서 굉장히 많은 혁신적 후보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세상이 시작됐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일단 인간은 자신을 닮은 존재를 만들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많이 믿고 있죠. 거의 모든 종교에서 그렇고요. 근데 또 무신론자나 학자분들은 바로 인간이 그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죠. 종교를 창조해냈다라고요. 근데 그 종교에 의하면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인간은 자신을 닮은 신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리스 신화처럼. 결국은 인간은 자신처럼 지적인 존재이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편익을,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심지어 1만 년 전에도 아이들은 인형을 갖고 놀았어요. 근데 그 인형 갖고 놀다가 떨어뜨리잖아요. 나무 인형 같은 거. 그러면 인형 주워서 꼭 안아주면서 아프지라고 실제로 의인화를 시키기도 하죠. 자신을 닮은 인형을 깎아서 갖고 놀기도 했어요. 심지어 300년 전에는요. 몇백 개의 기어와 캠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에서는 로봇을 만드는 게 굉장히 대유행이었습니다. 시계공들이 그런 로봇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신을 닮은 로봇, 또 자신을 닮은 지적 존재를 만들고 그것과 대화를 나누고 인간이 하기 힘든 것들을 하도록 하는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은 수많은 SF 영화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혹시 듄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듄의 출발점은 우주를 여행하는데 인공지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에 인간이 의존하다가 이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키는 얘기거든요. 또 다른 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예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더니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다 없애버리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사람을 닮은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꿈이자 본능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AI를 만드는 사람이 AI 때문에 쫓겨났어요, 회사에서. 지난 5개월 동안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서 개발자가 3만 명 이상이 해고당했습니다. 그거는 인공지능이 웬만한 프로그래밍을 개발자보다 더 잘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를 좀 이래요. 이제는 AI를 만드는 소수의 개발자와 인공지능 연구자들, 그리고 AI가 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개발자들은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AI가 하는 것보다도 생산성이 많지도 않고 비슷한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개발자는 해고되겠죠. 어떤 시장이 그럴 거냐? 예를 들면 웹페이지를 만드는 개발자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10년 안에. 그리고 그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모바일 앱을 만드는 시장도 굉장히 빨리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지금 AICC라는 사업을 합니다. AI 컨택센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AI 컨택센터는 콜센터에 전화하면 인공지능이 다시 전화 받거나 챗봇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시장이죠. 작년에 KB국민은행에서 200명인가 300명을 해고를 했어요. 왜냐? 콜센터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나서 실제로 30% 이상의 업무가 줄어버렸거든요. 근데 해고를 하니까 또 그분들이 이제 아마 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해서 다시 채용이 돼서 다른 직무로 전환이 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인간이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업무에 AI가 이미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업무는 AI에서 대체될 거고요. 어떤 직무들은 AI를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어떤 업무들은 AI가 의사결정을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면서 일하는 방식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게 길지 않을 거예요. 저는 20년이 안 걸린다고 봅니다. 의사의 역할이 바뀔 거예요. 현재 우리 지금 청취자 가족분들 중에서 중병에 걸리신 가족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암에 걸렸다든지 암 2기나 3기 이러면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의사 선생님하고 기껏 3분, 5분 대화도 못 나눕니다. 그리고 와서는 집에 와서 울면서 따님들이, 가족들이 어디 네이버 지식인 가서 물어보고 검색하고 어디 지리산에 가가지고서는 뭐 누가 용하다 그러고 산에 들어가서 이슬 먹고 살아고 낫다 그러고 뭐 별별 얘기를 다 듣게 되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의사 수가 모자랄 수도 있겠죠. 요즘 큰 이슈처럼. 근데 그것보다도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진단하고 처방하고 수술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은요 AI가 대체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은 일자리를 위협받는 게 아니라 더 환자들하고 직접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해주고 그 가족들의
걱정을 해소해주면서 안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말 그대로 의학 전문가로서의 상담자의 지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들은 더 어려운 난제의 병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직업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나 인공지능이 왜 그렇게 작동되는지 또 왜 그런 답변을 내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원리를. 추정은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블랙박스 기계학습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지가 알아서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고 왜 그런 대답을 나오고 그 학습 과정은 어떻게 된지 우리 인간은 알죠. 인간이 학습한 걸 물어보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지가 학습한 과정, 내용들 이 전체를 설명하지를 못해요. 그 설명 불가능성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도록 하죠. 이게 나중에 중요한 일을 AI한테 맡긴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싱귤러리티를 외쳤어요. 그게 뭐냐면 2030년 늦어도 2040년까지는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100%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햇소리 하지 말아라. 100년 안에는 불가능할 거다. 근데 챗GPT와 같은 거대 AI 모델이 인간 수준의 문장을 작성하고 그림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영상을 만드는 것을 저만 하더라도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2년 내에 그게 되리라고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있는 대부분의 AI 연구자들이 2년 내에 이게 된다고 야 이게 말도 안 돼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모두가 다 굉장히 소심해졌죠. 근데 이 발전 속도로 본다면 어쩌면 10년 내에 될 수도 있을지 20년 내에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발을 빼는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과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빨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훨씬 적극적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학생들이 숙제 대신 내는 거죠. 저희 아들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돈을 받고 뭐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리포트를 쓰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 챗GPT를 갖고 해서 사용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이슈가 컸었는데 배우들 영상 촬영하곤 했던 것 같고 AI로 합성을 해서 그 배우들이나 작가들한테 비용을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었던 문제들. 그리고 또 다른 건 이제 흔히 딥페이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겠죠. 현조라는 유명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이 되는데 보이스 피싱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적절한 규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이는 기계가 뭐냐? 뭘까요? 권총일까요? 탱크일까요? 아닙니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1년에 12만 명을 살해를 해요. 그리고 장애인을 만드는 사람들도 10만 명이 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기계를 우리는 길거리에 다니게 하고 있죠. 거기에는 첫 번째 정책과 규제가 있죠. 초등학교 앞에서 30km 이상 다니다 사람 치면 안 돼. 빨간 신호등 무시하고 지나가면 당신 처벌받아.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이게 뭐죠? 전부 다 규제죠. 레귤레이션입니다. 필요해요.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다 시스템도 같이 작동돼야 됩니다. 시스템은 뭐냐면요. 중앙에 노란 선을 그은다든지 길가에요. 신호등을 만든다든지 로터리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다 그걸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들인 거죠. 그렇죠? 마지막은 설령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또는 사용자한테 위로를 줄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로 본다면 보험이죠. 자동차가 사람을 죽이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그래도 1억, 2억, 많게는 10억을 건네주면서 이걸로 새 출발하시죠. 안타깝습니다. 라는 거를 인간이 인류가 수용해낸 거예요. 언제요? 자동차가 1년에 10만 명 이상을 죽여도 그 자동차의 편의성과 자동차의 경제성이 보험과 규제와 시스템을 통해서 더 가치 있다고 느껴진 순간이죠. AI도 그렇게 작동될 겁니다. 자동차하고 경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그리고 혹시 화가들이 사진기랑 경쟁하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엔 그랬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인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사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사진기가 나오자마자 화가들이 굶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화가들이 부자였거든요. 진짜 굶어 죽었어요. 아무도 그림을 안 그리니까, 초상화를. 그래서 화가들이 고민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사진기로 찍을 수 없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아름답다라는 예술의 지평과 아름다움의 지평을 넓히고 재정의하게 됩니다. 미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지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AI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적 노동을 재정의하고 인간을 재정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기계가 협력을 하는 거죠. 집에 청소 로봇이 있다고 해서 걔가 모든 걸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편의를 가져주고 걔하고 공존을 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면 발도 한 번씩 들어줄 수 있고 인간이. 이거보다는 훨씬 적극적인 협력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년 안에 여러분들 삶에 적용이 되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작된 미래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우리 모두 다 적응하고 우리 모두 다 그거를 순응하면서 우리 모두 다 그 안에서 인간의 역할과 우리가 잘해낼 것을 전 찾아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더 즐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우리나라의 정치와 우리나라의 사회 모든 측면에서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회사인 솔트룩스나 거기서 위대한 역할을 하고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